문재인 대통령의 인선과 파격 행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조국 민정수석 어머니의 세금 체납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네, 대선 패배 이후에 당권 재정비에 바쁜 야권에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이 떠올랐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또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와대 오늘도 바빴습니다. 5.18 때 이제 님을 위한 행진곡 재창하자 이렇게 대통령이 지시했고, 또 국정교과서 폐지하자 이렇게 지시했고요. 또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제 외부 행사에 나갔는데 비정규직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특히 대선 때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실제 직접 가서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이미 기자가 리포트했지만 네. 인천 공항에 들려가지고 공항공사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10,000명에 대해서 지금 이미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규직화 시킨다고 했죠. 네. 물론 어느 정도 조건으로 지금 정규직화 시키느냐 이것은 좀 문제가 남아있긴 합니다. 네. 임금 조건이 남아있긴 한데 일단 첫 행보에서 정치적으로는 야당 대표를 먼저 만났고 네. 일단 비정규직 민간인 만나고 여기서 바람직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님을 위한 행진곡 오는 5.18에는 이제 재창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네. 아마도 대통령이 참석하겠죠. 네, 당연히 네. 참석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 문제 지금 교육부 지침 폐지하도록 하는 것은 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침에 따라서 행정적인 조치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네. 바로 이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일자리 수석도 만든다고 했고, 취임 당일날 내린 첫 번째 업무 지시도 일자리위원회 구성하자 이거였어요. 네. 일자리가 분명히 가장 중요한 화두처럼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공약 처음에 문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명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그것과 연관된 이제 행보인데 저는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건 근본적으로 찬성합니다. 정말 좋은 일이고요. 아니 고용도 불안하고 임금도 적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예, 고용을 좀 비정규직으로 하려면 임금은 같이 줘야 됩니다. 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게 원칙이고요. 네. 근데 너무나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비정규직이 소외되어 왔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공공부문은 비교적 쉽습니다. 대통령 의지만 있으면 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공공기관 평가를 완전히 이제 바꿔야 됩니다. 기준을.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이어지냐? 공공기관 수익성 악화가 됩니다. 네. 그럼 그 수익성 악화된 건 세금으로 메꿔야 됩니다. 그럼 그걸 국민들이 다 감내할 수 있느냐? 네. 동의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위원회를 통해서 결국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공공부문일 텐데 네. 공공부문이 비대해지는 겁니다. 비대해지고 결국 그렇게 되면 공공부문을 통해서 민간기업으로 나가서 민간기업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되겠다고 했는데 네. 그런 것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네. 공공부문만 이렇게 비정규직, 정규직화하고 일자리 늘리는 것은 거기로 끝난다면 이게 잘못되면 결국 공공부문이 이상 비대해지는 그런 현상이 될 텐데 네. 좋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네.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죠. 공공부문의 일자리 늘린 것이 민간부문 일자리 확대까지 이어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네. 예. 네. 말씀드린 대로 취임 사흘째 문 대통령의 첫 외부 일정은 일자리 행보였습니다. 네. 화면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찾았습니다. 공항에 들어서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드는데요. 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악수를 요청하는 사람, 휴대전화를 들어 급하게 사진을 찍는 사람들, 같이 셀카를 촬영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행사장에 들어서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반갑게 맞아주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비정규직 직원이 직접 애환을 털어놨는데요. 3년마다 업체가 바뀝니다. 그때마다 저희는 고용 불안에 시달려야만 합니다. 환경위원들이 더 이상 우렁각시가 아니고 당당한 공항 공사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그 속에는 새롭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되지만 이렇게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도 그렇게 포함이 됩니다. 행사가 끝난 뒤에는 이제는 익숙해진 것 같은데요. 역시 셀카를 함께 찍고 악수를 나눕니다. 그런가 하면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청와대 본관 집무실이 아닌 비서동인 여민관에서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업무와 일상적인 대통령의 일들이 바로 참모들과 격이 없는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이제 취임 사흘째인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고 네. 자, 오늘 점심때 모습입니다. 네. 네, 커피를 들고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는 등의 연일 파격적인 소통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막에서 봤지만 홍보 소속도 이제 국민 소통 소속으로 이름 바꿨습니다. 홍보라는 게 아마 이제 일방적인 홍보하지 않고 많이 듣겠다 이런 뜻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네. 더구나 시민사회적인 특성을 강조를 좀 하면서 그렇게 바꾼 것 같은데요. 소통이라고 했을 때는 전 늘 강조합니다만은 비판적인 의견, 또 다른 의견도 같이 귀를 기울이는 게 소통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방적인 홍보보다는 같이 귀를 기울이겠다는 것이고요. 우선 귀를 기울이려면은 일반 국민들도 관련자들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서는 지금 며칠간의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 상당히 훈훈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적어도 시작 단계에서는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새로 시작하는구나. 적어도 시작 단계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네티즌들이 지금 조현옥 지금 커피 든 모습에서 여담으로 조현옥 인사수석만 아이스 커피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왜 요즘 대통령이 뜨거운 커피 하면 전부 뜨거운 커피 했을 텐데 인사수석만 아이스 커피 들고 있죠.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자유로워진 거 아니냐 뭐 제가 이런 댓글까지 본 적이 참 있었는데. 예리하게들 보시네요.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기왕이면은 저기도 일회용 컵을 쓰지 말고 이걸 쓴다면은 더 다른 차원이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근데 오늘부터 여민관에서 직무를 본다고 해요. 여무들은 보통 청와대 비서관들이 업무 보는 것 아닌가요? 예, 그동안 이제 뭐 위민관이라 그랬죠. 네. 청와대 이제 비서동이라 그래가지고 저기서 이제 본관까지 보통 대통령 집무실 본관까지 직선거리 500m라는데 지난번 세월호 사태에서 봤지만 저기까지 가려면 무슨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자동차를 타고 가거나 이래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비판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유민관의 대통령 직무실을 만들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저런 데 직무를 안 했다는 것이고요. 근데 유민관에 직무하겠다는 것은 참모들과 함께 뭐 쉽게 비서들과 소통하겠다. 뭐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저걸 또 이 이름을 여민관으로 바꾼다는 거죠. 유민관이었는데 위민관은 민을 위한다 그런 뜻인데 여민이라고 하는 것은 여민동락이라고 해서 민과 함께 어울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썼던 이름이라고 하는데 결국 글이 돌아간다는 그런 뜻이라고 보겠죠. 자, 그러니까 본관으로 와서 대통령이 있는 곳으로 와서 보고하세요. 이게 아니고 그냥 비서관들 있는데 가서 내가 일하겠다 뭐 이런 뜻이네요. 또 기존실로 보고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옆에 있으면은 바로 보고하기 쉽겠고 수시로 또 필요한 부분 토론도 할 수 있겠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현재 청와대가 아니라 광화문 쪽으로 옮기겠다고 지금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걸리죠.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청와대 구조에서 여민관 쪽에서 주요 직무를 보는 쪽으로 방향을 한 것 같습니다. 광화문 청사에서 직무하는 건 한 1, 2년은 빨라야 1, 2년 정도 걸릴 거다 뭐 이런 분석이 있던데. 자, 직제 개편 중에 하나가 비서실장이 있었고요. 안보실장 있었고요. 정책실장 다시 부활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노 교수님 말씀. 여기 이제 정책실장은 이제 참여정부 당시에 있었던 직책이죠. 잘 아시는 김병준 정책실장도 있었고 변양규 실장도 있었고 이런 직제 개편을 보면 결국 정책실장은 이제 아무래도 뭐 경제 문제라든지 또 사회 문제라든지 뭐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겠다는 뭐 그런 차원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보실장은 이제 외교안보수석을 폐지하고 안보실장을 별두면서 그 산하에 두겠다 이런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실장이 4명, 3명이 되는 거죠.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경호실장이야 뭐 좀 다른 개념이지만 어쨌든 실장. 근데 저런 걸 보면요. 직제 개편을 봐도 그렇고 정책 방향을 봐도 그렇고 또 사람들 봐도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대이모저모로 참여정부 당시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걸 보면 참여정부로 지금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참여정부 돌아가는 것보다는 참여정부 2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이제 허니문 기간이고 이런 걸 이제 감안하고 뭐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는 걸 전제로 얘기합니다만 참여정부 말기에는 별로 좋은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참여정부가. 분명히 그건 뭐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렇게 참여정부 이 당시 이 시점에서는 참여정부의 어떤 복귀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른바 공과라고 얘기하죠. 그 당시 잘한 부분은 뭐고 그 당시 왜 그때 뭘 잘못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폭락하고 네. 당시 사회적으로 뭐 집값도 엄청나게 폭등하고 여러 네. 가지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승한 그런 어떤 원인이 됐었는데 네. 그런 복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냉정하게 뭐 여러 사람이 모여도 좋고 사실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지금 후반기에 비서실장이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 잘 텐데, 알고요. 네. 알 텐데 공개적으로 네. 한번 토니를 통해서 네. 참여정부의 일기의 공과가 무엇이었는가 네. 그걸 좀 따져보고 네. 그리고 잘못한 점은 이렇게 바꾸겠다. 이런 쪽으로 좀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노 교수님 의견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네. 그동안 선거 기간 때는 후보 경쟁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참여정부에 대해서 아주 뭐 선거관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입장이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때는 정말 노 교수님 지적한 대로 참여정부가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적인 매력에도 불구하고 네.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조금 지지가 낮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네. 정말 성찰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이제 내실장 체제에 관련해서는요. 네. 이거는 실장 단위는 정부 조직법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현재는 잠정적으로 운영되는 걸로 봐야 될 겁니다.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네. 국회에서 아마 통과, 이거 포함해서 네. 통과가 돼야 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민정수석, 신임 민정수석, 조국 민정수석 어머니의 세금 체납 문제가 불거졌어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얘기가 나오니까 불거졌었는데 그래가지고 조국 교수가 뭐 잘못된 것은 바로 내겠다라는 네. 것인데 어쨌든 바로 간에 인정하고 예. 납부하기로 했어요. 냈는데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대해서 문제 지적하는 쪽도 있고요. 네. 또 실제로 그 학원 재단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큰 규모가 있는 무슨 뭐 족벌 사기라 그런 건 아니다. 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뭐 한 2천여만 원 정도 지방세입니다. 네. 네, 그렇고 많은데 규모가 재단의 1년 예산 비용이 뭐 78만 원 아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소규모든 어떤 성격의 것이든 간에 체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과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바로 내겠다고 하니까 그 정도는 좀 용인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노 교수님한테. 그러니까 만약에 조 수석이 알고 있었다면 그러면 임명되기 전이라도 납부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인사 검증이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겠죠. 만약에 이게 철저하게 인사 검증을 거치고 네. 인수위 기간을 지났다면 네. 아마도 이제 그 과정에서 드러났겠죠, 벌써 이런 것들이. 네. 바로 이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친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네. 엄격하게 하면 어머니가 체납한 게 아니고요. 네.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 법인이 체납한 그렇습니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네. 사실은 어머니하고는. 어쨌든 그러나 그럼 뭐 우리 정서에서 네. 나는 모르겠다 어머니 얘기니까 네. 또는 어머니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이제 저 법인이니까 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네. 인사 검증을 인수위 과정을 거치면서 했다면 이건 드러났겠죠. 네. 그 과정에 납부했겠죠. 보통 청문회 전에 납부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인사 검증 문제가 좀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본인이 정말 이것은 아마도 알았어야 되는 부분인데 소홀히 됐던 것 같고 본인이 이렇게 어떤 민정수석으로 취임하기 전이라도 네. 그런 부분 주의를 살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정수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민정수석이 이제 정말 중요한 검찰 개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자리에 왔다 해도 과언은 아니고요. 오늘 또 반부패 비서관 전 부장검사를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민정수석실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런데 요거 먼저 여쭤볼게요.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었죠. 그때는 왜 검찰개혁 실패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검찰 개혁 관련해가지고 터놓고 얘기해보자 해가지고 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검사들과의 대화를 했었죠. 그랬었죠. 예, 중간 진화 과정에서 막 가자는 것이냐 뭐 여기까지 나오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걸 계기로 해서 검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검찰 개혁으로 가는 쪽이 아니라 조금 거리가 오히려 멀어졌다는 그런 해석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 개혁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할지 불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바로 인사했을 때 다시는 또 취임사에서 그런 얘기했었고요. 국가 권력기관의 정치 개입을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민정수석,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에 임명됐을 때 검찰 개혁에 바로 신호탄이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저는 확실하게 좀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두 가지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이미 주어진 상태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 네. 하나는 아예 법을 뒷받침해서 제도적인 개혁이 있겠는데 제도적인 개혁은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되겠고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서 하는 것은 청와대 쪽보다는 법무부 장관이 주관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랬을 때 내각과 민정수석과의 관계 또
국회와 민정수석과의 관계를 고려한다면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저는 좀 분명치가 않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이러저런 내용을 충분히 자문도 하고 비서 역할은 충실히 할 수는 있겠죠. 네, 같은 맥락의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의 의혹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조사해보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정수석에게요. 근데 조국 민정수석은 검찰에 수사지휘하지 않겠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켜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경로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후자를 먼저 얘기하면은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라든지 무슨 세월호 특조위 문제라든지 뭐 특검 수사가 제대로 됐느냐 이런 부분은 검찰에 수사할 부분이 아닙니다. 검찰은 수사기관이고 수사하려면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슨 범죄 혐의도 없는데 무슨 검찰이 수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한다는 게 아니고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과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민정수석에 자료가 있을 테니까. 그리고 지금 문제가 이제 이 국정농단 사건의 시초가 과거 이제 정윤회 문건 사건이었는데 그것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덮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떤 조치들이 어떻게 취해졌느냐. 이거는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조사하겠다는 것이지 수사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고요. 당시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의 이른바 셀프 수사 뭐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그 당시 검찰과 유착 관계도 있었고 그때 그런 과정을 조사하겠다는 것이지 무슨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검찰에 뭐 수사를 지시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검찰 개혁 문제인데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검찰개혁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도 위원이었고요. 조국 교수도 위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왜 실패했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실패했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복귀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검찰이 자발적으로 개혁하도록 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자기 살을 도려내는 개혁을 하겠습니까? 뭔가 개혁을 하는 것처럼 시간을 보내고 많이 여러 가지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소소한 개혁들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금 얘기처럼 검찰의 탈권력기관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개혁은 어렵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맡겨놓는. 두 번째는 좋은 얘기를 많이 방안을 만들어놨는데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는 거죠.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법사위 차원에서 특히 검찰 출신 의원들을 검찰이 로비트 통으로 삼아가지고 철저하게 저항했다든가 또 정확하게 확인된 얘기는 아니지만 많은 의원들의 여러 가지 비리를 검찰이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로비를 통해서 설이 있었죠.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사실인지를 철저하게 복기를 해서 그러면 검찰에 맡겨놓으면 안 된다든가 그러면 국회에서 법 통과되는 건 전략을 짜야죠. 제대로. 근데 지금 마침 이제 선거 과정에 나왔지만 거의 모든 정당들이 검찰 개혁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당들의 협조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치밀하게 전략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검찰개혁 하겠다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방안을 세우는 것이 민정수석실이 할 일이고 교수님 정말 복귀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 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고위공직자 비수사처라든가 또 검경 수사권 문제라든가 이것도 다 입법사항이겠습니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회 여러 정당들과의 어떤 협력관계 또 어떤 설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이게 이후에 핵심 과정이 될 건데 이 과정에서 이제 민정수석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이제 의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뭐 다음 주에 인사청문 요청서 국회 오늘 인사청문 요청서를 지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인사청문 요청서를 오늘 제출할 것 같은데요. 인사청문 요청서 제출할 것 같은데. 공식상의 절차에 따르면 20일 내 국회에서 이제 청문 거치고 국회 동의 절차까지 거쳐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나 20일 지나버려도 동의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까 사실상 시간 제약이 없는 겁니다. 빨리 하면 할수록 좋겠지만은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는 다른 내각들에게 장관들의 경우 동의가 필요 없을 때는 20일 지나면 그냥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해버려도 할 말이 없는 건데 총리의 경우는 총리 내정자의 경우는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니까 법적으로는 20일 내라고 돼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조금 지나버려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마 또 적극적으로 협력하려고 할 건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것저것 따지는 야당 상황 어떻게 할지 지금 처음에 대면했을 때는 서로 협력관계 훈훈하게 웃으면서 했는데 실제 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 어떻게 대응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일부 언론에서 그런데 그 이 후보자 아들 병역 문제 그 의혹 제기하니까 직접 병무청에 보낸 탄원서까지 공개를 했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던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걸 보니까요. 아마도 이낙연 그 총리 후보자가
이런 사태를 예견한 거 아닌가 싶어요. 거기 총리가 될 것을 예견했죠. 그렇다기보다는 네. 앞으로 공직 네. 이런 걸 예상했지 않아 싶은 게 네. 거기 앞으로 자신들에게 엄청 자신과 자신 아들에게까지도 굉장한 부담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군대 좀 보내달라. 이렇게 예청을 탄원서를 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병무청에서는 참 그런 병역 이행에 대한 열의에 감사하는데 네. 이 신체검사상 도저히 안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탄원서에 저와 제 자식이 평생 부끄러울 수 있다. 부담이 될 것이다. 부담이 될 것이다. 네. 부담이 될. 네. 그러니까 아마도 네. 이 공직자를 계속 했었으니까 의원도 네. 됐었고 네. 막 그런 것들 뭐 총리가 될 예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공직자로서의 어떤 이 문제가 계속 될 것이라는 예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때가 제가 봤을 때 시기적으로 지금 후보자가 국회의원 하고 있을 때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 정확하네요. 네. 그러니까는 공직자로서는 당연히 이런 문제를 좀 명쾌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혹시 공직자의 권력을 이용해서 혹시 빠지지 않았나 이런 염려 같은 걸 혹시 오해할까 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보내려고 했다는 것을 자료로 남겨뒀지 않나 그렇습니다. 네. 거기다가요 이낙연 지금 내정자가 상당히 그런 부분에 좀 깔끔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의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문제를 빨리 네. 처리하기 위해서 앞으로 또 장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청문 같은 것도 이걸 위해서도 정무수석이 정말 빨리 시급히 임명돼야 할 자리인데 네. 이걸 비서실장이라든지 뭐 다른 사람이 하기는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정무수석을 빨리 임명을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야당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아까 그 이제 새로운 정책실장을 다시 보고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보니까는 비서실장 밑에 있는 수석들이 전부 다 상당히 정무적인 성격이 강한 쪽이어서 네. 되게 지금 앞으로 보면 운영 과정 속에서 임종석 신임 비서실장이 그런 네. 정무적인 역할을 총괄 책임지고 하는 좀 그런 특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이제는 외교적 문제로 좀 넘어가서요. 새 정부의 그 한반도 주변 4강 특사 일부 인사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죠. 그런 데 가지고 이미 뭐 내정된 거 아니냐 했었는데 오늘 뭐 네. 청와대 쪽에서는 그건 아직 아니다라고 네. 얘기했었죠. 특히 아까 박병석 전 국회 부의장의 경우에는 다신 1대1로 포럼에 이제 가는 네. 것인데 물론 이것도 청와대 요청해서 공식적으로 가는 것이긴 합니다만 네. 특사 자격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여러 명 거론되고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거론되는 방향에서 그 부분 일부는 참석하지 네. 않을까 하는데요. 과거 같으면은 공식적으로 당선인 자격으로 보내는 것은 아니니까 네. 취임식을 통해서 특별한 외교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취임 외교 같은 게 좀 없는 상황으로 약식으로 쓰여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전에 아마 정상회담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사전에 가는 면도 있고 네. 지금 우리 중대한 외교 문제가 많이 걸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정말 말 그대로 특사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정치권 상황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했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대선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와 청와대 비서실장 간의 불화설이 제기됐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어제 당을 찾았을 때 추미애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로 못 만났거든요. 네. 일각에서 그래서 뭐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민주당은 일단 당내에서 인사추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들어볼까요? 어제까지만 이견이 있었는데 오늘 어떻게 합의 이루어졌는지 이견 없이 합의 이루어졌습니다. 당내에서 이제 이견 없이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뜻이고요. 바른정당을 탈당한 의원 13명에 대해 복당을 결정한 자유한국당. 네. 아무래도 정치보다는 선명한 야당 쪽에 무게중심이 실리는데요.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고 규정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과는 이념과 철학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정당입니다. 개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정부, 통합내각 운운한 것은 제도적으로도 불가능하며 그리고 일부 야당 의원들이 장관으로 입각하는 거 아니냐는 설에 대해서는 바른정당과 정의당, 국민의당에서 모두 일제히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진정한 협치와 연정 의지가 있다면 이러한 연정협약에 먼저 나서야 합니다. 장관직 몇 자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연정협약이 없는 상태에서 내각에 참여할 야당 의원들도 없을 것이며 그런 정치 공작에 넘어갈 의원들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논의가 불거졌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저는 적극 검토해야 된다. 저는 바른정당하고 통합이 된다면 한 60석 정도면 국회 내에서도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국회의 운영 주도권에 적극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오늘 처음 제안을 받았습니다. 중도 온건 보수라는 점에서 또 정책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협력할 일은 많습니다만은 우선 제안한 측의 진이라든지 그쪽에 계시는 분들의 전체 의사인지를 확인을 하고. 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그 바른정당 탈당한 의원 13명 복당 결정을 했고요. 또 친박 핵심으로 꼽혔던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 당원권 정지도 해제가 됐는데 이러면 그 갈등이 좀 봉합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일단 뭐 이게 봉합은 됐다고 봐야죠. 당장 뭐 불거질 것은 아니니까. 네. 그러나 좀 있으면 이제 뭐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대표를 뽑고 이제 비대위 체제를 탈피하는 그런 이제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야당 노릇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텐데, 뭐 그 국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갈등이 불거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홍준표 전 후보가 과연 당대표 도전할 것인가. 오늘 이제 미국으로 일단 일단 갔는데, 네. 뭐 곧 돌아와서 이제 어떤 정치를 재개하겠죠. 정계 은퇴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무슨 다른 직책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뭔가 당대표를 당연히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럴 경우에 과연 친박 세력들이 홍준표 후보를 당대표로 용인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후보가 지난번에 그 대선 국면에서 바른정당 탈당한 사람들을 바로 복당을 지시한 것도 이른바 이제 지금 현재 본인 얘기한 것처럼 자신은 혼자 독자를 쓰는 그런 뭐 이런 노선을 취하여 왔지 않습니까? 네. 홍준표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홍준표 지금 만약 당대표 도전하고 어떤 당권에 도전한다면 친홍준표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오늘 떠나면서 홍준표 후보가 한마디 했어요, 기어이. 친박들은 좀 제발 떠나달라. 이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대신 복당시키는 과정이라든가 기존의 친박들에 대해서 당원권 징계돼 있는 상태를 해지한 것도 홍준표 후보 당시에 했던 거죠. 그 당시에서 오늘 최종 이제 일단은 그런 복당이라든가 징계를 해지하는 것을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은 후보한테 선거 시기에는 여러 가지 당무에 관한 지휘 우선권을 주는 거지만은 그런 조치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 아니다 해서 계속 논란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후에 홍준표 후보가 지금 한 달 이내 정도 있다고 온다고 하니까 와서 지금 당대표 도전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홍문종 의원도 도전을 얘기하고 있고 정우택 원내대표도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당의 지금 역학 조정이 상당히 당 대표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지금 이 상황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고요. 그동안에 한 9년, 10년 동안 여당으로 있다가 지금 제1야당으로 처음으로 정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도 해결해야 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남긴 문제를 이대로 봉합하고 갈 것인지 뭔가 우리도 새롭게 시작하려면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정비하고 갈 것인지 여러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자,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라 노 교수님께 하나만 여쭤보고요. 홍준표 후보가 당권을 잡을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가능성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내에 홍준표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요. 여전히 친박계가 다수입니다. 뭐 친박이든 진박이든 뭐 이렇게 등등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설득해서 홍준표 후보가 왜 당권을 잡아야 하는지 이거는 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후보가 된 상황이 워낙 비상적 상황이었죠. 비상적 상황이 아니었으면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 공천도 못 받습니다. 국회의원 공천도. 그러니까 비상적 상황이 됐고 또 그런 비상적 상황에서 홍준표 후보의 캐릭터가 통했지 일상적 상황에서는 홍준표 후보 같은 캐릭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 보수의 품격이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당권 도전하더라도 쉽지 않다. 대표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웅 원장 그리고 경희대 노동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